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인사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자, 어떻게 지내고 인사말 한번 하시죠. 예, 저자들 5명을 대표해서 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긴 하고요. 저희 대표님하고 그 언론걱정회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이게 됐는데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무슨 강령회 같은 느낌 같은 게 좀 들어서 귀신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침 또 지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다행히 낮이니까 예. 자칫하면 되게 어두운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둡지만은 않고 싶기도 하고요. 예. 뭐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불만 토로하고 이러려고만 오신 건 아닐 테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되 되도록이면 좀 좋은 미래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나눌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공동 저자들이 쭉 계시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이 책이 시작되고 공동 저자들이 모이게 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나 시스템 또는 서로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저자들을 소개를 좀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저기 와 계신 분들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저기 이정훈 교수님 예. 와 계시고 네, 저널리즘 역사 전공하신 분이고요. 옆에 이제 최영길 교수님 또 와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민원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언론 시민사회 단체인데 공동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저 민원연 회원인데 대표님 모시고 좀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뭐 뒤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민원연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특이한 역사성 다 아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 나누고요. 다른 두 분은 이제 송현주 교수님이라고 좀 한림대 원래 계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바로 안식년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카톡으로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줬고, 다른 한 분은 이대에 계시는 이제 김영욱 교수님인데 가장 연배가 좀 높으십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학술대회 때문에 외국 나가셔서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 주전해 주셨고요. 여기 한국언론정보학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학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학회가 언론학회, 그다음에 방송학회고요. 보통 이제 3대 학회 안에 들어가지만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근데 이것도 학술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언론학계통의 가치 지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학회고요. 거기에 저희가 2022년에 언론신뢰 책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책을 하나 써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보통 학회에서 책 낼 때는 한 15분 정도 모여요. 그리고 알아서 쓰라고 이제 쭉 하고 쭉 묶어가지고 냅니다. 근데 각자 알아서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5명이 계속 같이 공부해서 공부한 성과를 가지고 비슷한 목소리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인데 언론 신뢰 책임위원회라고 이름 붙여진 듯이 자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언론학에서는 자유라는 말을 가장 먼저 붙이는데 그걸 뺀 데가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유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빼고 다른 가치를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 첫 책은 이제 자유에 대한 일종의 비판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가제를 이제 출판사 대표로부터 받아보면서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길기도 긴데, 야 이게 예를 들면 뭐 바람이 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식의 표현이면은 길어도 상관이 없는데. 역설과 딜레마 이렇게 제목은 누가 잡으셨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나마라도 좀 쉽게 잡는다고 잡는 게 물론 이제 사연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이제 그 언론계를 지원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 저수를 이제 지원을 일부 했어요. 뭐 작은 돈이나마. 근데 거기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신청서를 낼 때 나름대로 학술서니까. 학술서의 특징들이 뭐뭐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 개념어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와 뭐뭐라면 두 가지의 뭐 인과관계가 있든 뭐가 있든 이런 거거든요. 개념들이 딱딱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잡혀져 있는 약간 학술적인 성격이 그래도 훨씬 강하고요. 대중서로 내기에는 좀 안 좋죠. 그래도 역설과 딜레마 이제 이것도 사실 엄청 고심해서 만든 거긴 하거든요.
그 안에 한 마디 안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집어넣느라고. 예. 예. 그 사실은 현장에서 막 좌충우돌 하다 보면 저 사람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남들은 봐주시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맥락을 설명해줘야 내가 지금 저 상황 속에서 어디쯤에 좌표가 찍혀 있고 어디로 내가 가려고 하고 있구나가 눈에 보여서 그동안 뭐 정준희 교수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저널리즘 토크쇼에 가끔 송 교수는 가끔 나오셨죠. 네, 예. 나왔죠. 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라는 게 시작되면서 많은 학자들로부터 도움이 있었는데 첫 장을 이렇게 딱 넘기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물난리 속에 이제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 제가 실제로 겪어봤거든요. 산속으로 휴가를 떠났는데 조용히 그 조그마한 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방송으로 변기자 내려오세요. 마을 방송으로 산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읍내에서 산호를 향해서 막 마을 커다란 스피커에서 변기자 내려오세요 오늘. 그래서 휴가 나온 사람을 내려오래니 읍사무소로 뛰어내려갔더니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서 서울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 첫 마디가 야 이 자식아 온 나라가 물에 잠겼는데 넌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게 아마 85년인가 86년 물난리입니다. 예. 얼마나 물난리였냐면 저기죠 강경 논산쯤 다 제사를 지냈어요.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안 돌아오니까 며칠 지나고 물이 다 빠졌는데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식구들이 눈에 안 띄니까 다 제사를 지냈는데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을 헬리콥터가 이렇게 다 구조했는데 어느 곳은 광주 31사단 헬리콥터가 왔기 때문에 광주로 데려다 놓고 어느 곳은 충청북도로 데려다 놓고 근데 그걸 취재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마실 물을 안 가져간 거예요. 네, 생수를 짊어지고 다녔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녹음기만 챙겨서 뛰어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첫 맨 몇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 첫 장면이 시작되는데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지금 이게 결국 언론 상황을 이제 얘기하시려는 거겠죠. 예.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현재 언론 상황을 위해서 이제 비유를 쓴 거긴 합니다만 물난리 나면 왜 마실 물이 없는지 혹시 아세요? 오염돼서. 오염. 물난리가 나면 흙탕물도 흙탕물이지만 변기나 뭐 이런 데 있던 것들이 다 함께 나와가지고 물을 다 더럽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적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물이 어느 정도 희소한 가치도 있고 그거를 이제 깨끗한 물을 가려 먹고 이럴 수가 있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듭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디지털 저널리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저는 그거를 대변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물은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목이 말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 사실에 담겨져 있지만 그 수로가 제대로 깔려져 있지 않아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의 여기저기서 그냥 다 물이랍시고 이제 얘기되면서 과거엔 그나마라도 이제 물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물길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헷갈려 버린 상태니까 이거를 과거처럼 돌릴 수 있는가라는 사실은 좀 적막함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을 가려 먹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자유라는 걸 뺐다고 하지만 자유를 문제 삼은 그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자유는 그럼 왜 우리로 책에도 있습니다. 제1교의는 언론 자유. 언론에서 얘기해봐 그러면 언론은 자유로워야 되고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고 다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자유를 빼버리면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 이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언론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혹시 뭐 드문드문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언론학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지로 치면 한 50년 정도 된 학문이고요. 미국으로 쳐도 한 80년, 70년 정도 된 학문인데 이 새로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학문 세계에서는 어떠냐면 비주류적인 느낌 같은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학이나 이렇게 오래된 학문, 철학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에 비해서 보면 되게 팬시하고 새롭고 인기 있고 이제 이러긴 한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이제 이런 생각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학 하시거나 뭐 경제학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거 다 우리 학문에서 나온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재밌게도 언론학이 성공시킨 개념이 자유 개념이거든요. 언론 자유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쓰고. 심지어는 수정헌법 제1조, 미국에 있는 수정헌법 제1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물론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학문도 자신의 핵심 개념을 헌법에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단히 성공한 거거든요. 역설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성공한 개념인데 이 성공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죠. 언론학자로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자에는 입에 달고 사는데 여기 뭐 기자님들이 계시지만 언론인들 언론자 입에 달고 사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이런 거고요. 그리고 언론 자유를 비판하잖아요. 정면으로 비판하면 요즘 말로 치면 이제 공산주의자 소리부터 이제 해가지고 예, 뭐 자유를 침해하는 자, 뭐 이렇게 이런 온갖 공격들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그럼 정말 치열한 확신이나 어떤 신념이라도 있어서 그 자유가 모든 사람의 자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유를 독점해 버리거든요. 이 독점된 자유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가 이제 사실 저희들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었고요. 자칫하면은 옛날 말로 하면 사문난적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언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민을 안 했지만 언론 자유를 비판하겠어라고 하면 언론학의 제1교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수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이기도 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우리가 비판할 건데 비판을 왜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됐었고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막 비판을 하려고 열심히 모아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언론 자유가 위협받게 된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막 비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론 자유를 우리가 나서서 옹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이제 딜레마적이고 역설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구나. 우리가 막연히 옹호만 할 수도 없고 막연히 비판만 할 수도 없는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죠. 예. 이제 언론의 자유라고 할 때 책에서도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을 짚어 주셨더라고요. 언론의 자유가 전체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합의를 이루어가고 의견을 소통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건지, 언론사의 자유를 말하는 건지, 언론사에 소속돼서 돈 받고 일하는 언론인의 자유를 말하는 건지, 도대체 시민들이 나름대로 언론을 만들어서 미디어 시민으로, 시민 미디어로 막 이렇게 활동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그럼 언론 자유는 또 어떻게 규정해야 될 건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언론, 언론사 그리고 이제 좀 더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미디어 시민사회 이 부분을 이제 대충 좀 갈래를 갖다 좀 정확하게 갈라놓으시려고 애를 썼던 흔적을 봤고 첫 번째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뒷표지에 아주 요약을 해놔가지고 언론 자유화가는 제1역설 언론의 자유를 키워주면 왜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는가 이 문제부터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할 때 그 언론은 그 이정훈 교수나 이런 분들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말씀 원자의 논한 논자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사의 언론이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 초기 헌법 기초하셨던 재헌의회에서부터 기초하셨던 분들이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는 행위, 말로써 글로써 뭔가를 의견을 표출하고 나누는 행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자유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선가 우리가 일상어가 언론사를 가리키게 되다 보니까 기관의 자유가 이를테면 더 밑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작년엔가 있었던 일인데 물론 기레기란 말 함부로 좀 쓰는 건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언론사의 특정한 인물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그거를 만평을 그려서 비판했던 이제 예술가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특정 개인이 그렇게 드러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술의 자유잖아요.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특정 언론인들을 명예훼손했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는 다시 말하면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보다도 언론사의 자유가 최우선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거죠.
적어도 언론인이 자신의 언론의 자유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성찰적으로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말하는 순간 뭔가 모순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건가 그러면? 조그만 어린아이도 한번 말하다가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면 상대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왜 나의 자유만이 우월된 자유가 돼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것조차 못하는 건가?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고서도 눈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고 했을 때 그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에 글을 쓰는 사람 몇 명 없었잖아요. 글을 배운 사람도 몇 명 없었고 신문지도 몇 개 없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반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독립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만들어진 신문들을 보면 하나같이 창간사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민중의 표현기관을 자임하는 겁니다. 민중의 표현기관이에요. 내가 대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언론인들에게는 그게 사라져 있어요. 내가 대행자로서 자유를 대행하고 누리는 것이지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언론 기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서야 하는 그런 현상으로 역설화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적 전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저널리즘과 또는 종교적인 영성을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고민을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이제 문제가 되게 성경 속에 보면 예언자라는 직책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죠. 성경의 예언자는. 예언이라고 하니까 되게 미리 알고서 얘기해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프로로 돼 있어요. 프로핏. 프로라고 하는 그 어미의 뜻은 다른 일을 위하여 책임지고 라는 뜻이 원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거는 앞날을 갖다 얘기해서 정책을 별로 끄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신의 계시나 아니면 민족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하는 책임 있는 발언을 민중을 대신해서 권력자에게 던지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책에는 언론 하면 다들 자유를 떠올린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언론 하면은 사명 이것부터 떠올리도록 배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적 전통 속에서 기독교 언론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언론사들이 시스템을 이루어서 언론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부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유를 먼저 떠올리게 가르칠 게 아니라 책임과 사명부터 떠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2역설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한테는 언론이 잘 적응을 하고 오히려 언론에게 책임을 주면서 열심히 해보라 그러면서 잘못한 걸 지적하는 그리고 언론을 갖다 어떻게든 육성하려고 제대로 육성하려고 하는 정권한테는 엄청나게 대드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 문재인은 왜 이렇게 괴롭히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한테는 뭐 그렇게 하는 말도 별로 없이 조용히 잘 지나가나 이제 이게 또 역설인 거예요. 이 자유의 역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특이하게 나타나는 역설입니다. 이게 외국 사회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민주주의의 쟁취 과정에서 언론이 나름 역할을 했거든요. 물론 변상욱 기자님 같은 분들 계시고 예를 들면 예전에 조선 동아 투이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주류 언론인으로서 그걸 쟁취한 게 아니라 밀려나서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사실 상황으로 봐서는 뭐 용감해서 뛰어든 게 아니고 걸리면 일단 써야 되니까 그렇죠. 특종을 잡아야 되니까 잡았고 그다음에 그때도 뭔가 스파이가 사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정보를 동아일보한테 넘겨주고 동아일보의 정보를 조선일보한테 넘겨주고 이러는 그게 대개는 검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일보가 맨 처음에 취재를 시작해서 검사한테 뭔가를 얻어들으면 검사 입장에서는 중앙이 이걸 달려드네 하면 동아한테 슬쩍 불러가지고 중앙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중앙일보 기자는 신세를 지니까 다음에 갚죠. 다음에 그 검사한테 갚습니다. 그래야 또 관계가 맺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제 신 기자가 맨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덜덜덜 떨었고 윤 기자는 회사로부터 연락받아가지고 정신없이 또 쫓아가고 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렇게 회사 속에서의 기자가 좀 이렇게 회사와 하나가 되어서 저항도 좀 하고 영화 속에서처럼 그다음에 회사가 슬쩍 뒤로 물러나면은 좀 언론사 편집국에 있는 기자들끼리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뛰어다니고 아니면은 뭐 윗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들이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제3역설이에요. 정치 권력과 시민에게는 언론을 왜 이렇게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또 알아서 사주께서 또는 돈을 많이 주는 뭐 삼성이든 현대든 이런 데 대해서는 또 내 편의를 받으려죠.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차라리 싸움이 단순하면 너 왜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니? 라고 얘기하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2, 3 역설로 갈수록 변명할 게 많아집니다. 네. 근데 원래 기자직이라고 하는 건 특성상 자유전문직적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긴 하지만 자존심도 좀 세고 사실 저희들도 학생 가르쳐 보면은 학생들 중에 제일 그래도 뭐랄까요 사회개혁 의지도 제일 많고 약간 자유로움을 좀 원하는 자기 의지가 좀 강한 이런 친구들이 저널리스트가 되려고 하는 성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언론사에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몇 가지 성향으로 좀 갈리는데 자기 일에 대한 정당화에 굉장히 능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1역설, 2역설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대놓고 어떤 언론사는 대놓고 이제 영업시키는 경우도 있고 대놓고 이제 그 홍보성 기사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좋은 언론사일수록 대놓고 하진 않아요.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논조라든가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정말 쓰고 싶었던 말하고자 했던 말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느끼고 난 다음에 회의감이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기자직을 때려친다거나 옛날식으로 절필한다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왜? 그러고 나면은 길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못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저널리즘의 구조 안에서 엘리트가 못 돼요. 편집국장 되기도 어렵고 승진하기도 어렵고 좋은 보직, 뭐 정치부라든가 청와대 출입기자라든가 이른바 산업부라든가 경제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리는 거죠.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 내가 인정받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거기서 저널리즘 안에서 엘리트로 성장해 나가는 구조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에게 산업을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사회개혁적이고 똑똑하고 자기 의지가 강했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그런 친구들이 누구의 대행자 역할을 민중의 대행자가 아닌 대행자 역할을 하면서 정당화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예를 들면 경제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삼성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세상을. 그게요, 되게 웃긴 말 같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삼성이 한 몸이다라는 아주 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쪽팔리더라도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사실은 우리 국익에 맞아라는 식으로까지 가요. 정당화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면. 결국은 이건 어려운 문제에 우리의 저널리즘이 생존하는 방식이 결국은 자본에 의존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저널리즘직이 언론사 안에서 엘리트 구조, 엘리트 성장을 해야지만 취급받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이들을 도덕적으로 설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역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왜 검찰 공화국이 돼가는지를 간단히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면 검사를 만나면 맨 처음엔 검사였지만 내가 부장이 되면 저 친구는 검사장 근처까지 간 거야. 내가 국장이면 저 친구는 이제 대검의 차장 아니면 검찰총장을 할 거예요. 내가 논설위원으로 가든지 경영진이 되면 언론사에서 저 친구는 어쩌면 국회의원, 어쩌면 청와대 민정수석, 아니면 어쩌면 삼성의 법률, 아니면 어쩌면 거대한 법률 포럼의 대표 변호사. 이게 순서가 이렇게 착착 서로 이렇게 짝짝짝 맞아가기 때문에 그냥 보질 않는 거죠. 검사를 그냥 검사로 보지 않는다.
나랑 평생을 함께하면서 기득권 세력 또는 엘리트 그룹의 한 멤버로서 같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황은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서 언론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지배계층의 한 부분으로 편입이 이제 되거나 스스로 걸어 들어가거나 하면서 인맥 관계가 이제 쭉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재미도 있고 뭐 발렌타인 30년 산으로 뭐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다는 둥 하면서 골프 치고 하면서 사는 재미도 뭐 있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좀 얘기를 드리면 저희 위원회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요 책으로 인쇄를 좀 팔아서 이제 밥 먹는 데 쓰려고요. 공부 계속 같이 하려고. 근데 그게 저희가 2차로 기획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엘리트 구조에 관련된 면입니다. 한국 사회가 되게 계층식이 강한 사회이긴 한데 외국처럼 강하지는 않던 사회거든요. 이게 계급이 무너졌던 사회니까. 근데 이 계급의식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급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면은 관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1급 공무원부터 쭉 해서 내려오는 그 구조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해시태그에서도 한번 할 건데 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급을 맞춰가야 돼. 근데 보통은 자기 직업에서 자기 직업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급이라는 게 몇 개 없어요. 예, 일반 직업들은. 근데 이 관하고 가장 잘 맞는 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기자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중간기자 때, 팀장 때, 부장 때, 편집국장 때, 언론사 사장 때. 이 급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하고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그 다음에 기업인, 뭐 예를 들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 뭐 이런 급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급에 가장 원활하게 맞춰갈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상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이 급이 주는 보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 있었던 분들 중에 중간에 IMF 터지고 막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IT 혁명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음 네이버 좋아지고 그랬을 때 빠져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안 빠져나간 분들은 그래도 내가 돈은 덜 받아도 내가 저기 머리 조아리진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남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급을 맞춰나가는 데서 만약에 저널리스트 중간에 커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나만 낙오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그래서 아까 논설위원은 거부하셨다는 그러니까 여 기자는 굉장히 특이한 길을 걸으신 분 중에. 근데 뭐 말을 엉뚱한 데 돌리면 빨리. 그래서 제일 벌어지는 게 성차별이에요. 삼성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는 여성을 안 놔. 왜냐면 가서 우통 벗고 여성들을 끼고 술을 마시면서 뭔가 해서 로비를 해서 돈을 땡겨와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 여성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의 사장은 예를 들어 한국일보의 장명수 선배가 한 것처럼 여성이 어떡하나 사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편집국장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영자신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데서 편집국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통 털어서 제일 안 나오는 게 경제부장. 예, 이거는 돈줄을 쥐고 어딘가 돈 냄새를 맡으면서 뛰어다녀야 되는 직책인데 여성이 못 가죠. 그 다음에 더 못 가는 게 산업부장, 재벌 담당. 예, 산업부장.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을 만나는 법조팀도 여자들이 거의 못 가는. 예, 그래서 요즘은 뭐 말진에는 좀 여성들이 가 있지만 위에는 없죠. 그래서 보면 지금 얘기하신 그 설명하고 이게 또 성적 차별이 이제 거기에 주어지는데 제가 검찰 기자단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1980 올림픽 끝나고 바로인 것 같습니다. 88년이니까 딱 88년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써낸 게 아는 검사 중에 친한 사람을 쓰시오.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배를 쓰시오. 대학교 선배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구조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결국은 그 각 지역의 그 명문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1고, 전주고, 경북고, 부산의 마산고, 경남고, 그 다음에 서울에 약간의 이제 경기고, 경북고, 그 다음에 신일 뭐 이렇게 그 동문들과 거기서 그대로 올라가서 서울대, 고대, 연대는 빼고 연대는 오히려 검사가 별로 없어요. 네. 서울대, 고대, 그 다음에 성대, 한대. 약간 성대, 한대, 약간. 그러니까 그 멤버들로 이제 검찰이 구성되는 거고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기자들도 그 출신들을 보내죠. 예, 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를 어떻게든 조금씩 빨리 빼내야 되는데 일단 가면 고등학교 선후배, 대학 선후배로 엉켜 들어가야 되니까 빼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스카이로서의 차별이나 남성 가부장적 사회의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짐작하실 일입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공적 감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시민사회를 향해서 요새는 말이야 시민들이 주제넘게 댓글로 공격하지를 않나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않나 하면서 언론 침해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네. 예. 네. 이게 결국 시민 미디어 권력과 일반 지금까지 기성 언론 권력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고민입니다. 네. 갑자기 굉장히 큰 고민을 막 즐거웠던 얘기도. 그러니까 저기 시민 얘기를 우리 최영길 교수님께서 제일 이제 많이 또 하시는 분인데 시민사회단체 또 대표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물론 얘기할 때는 그 시민의 구체성에 대해서 계속 학술적인 논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시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야? 예. 이를테면 시민도 지나치게 물씬하라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무슨 하느님처럼 이렇게 막 숭배할 대상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인 거니까 시민의 정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화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긴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예. 연예인들은 자기 팬을 함부로 얘기해서 생존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 못하죠. 물론 그 팬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연예인을 지나치게 막 완전히 단돌이하고 잡돌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문제긴 합니다만 자신의 베이스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명확히 압니다. 적어도 연예인들은요. 기자들은요. 근데 저널리스트들은 독자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독자는 시민이거든요. 내가 시민을 대행한다까지 생각하는 거, 오케이, 뭐 그 정도까지 어렵다고 쳐도 적어도 내 걸 읽어주는 사람들, 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폄하하는 말을 되게 쉽게 합니다. 예, 되게 예를 들면 어준빠 뭐 이런 식으로 남의 독자들을 가지고 정파적이고 굉장히 편향적이어서 그거에 좋은 목소리만 내주면 죽어라 하고 막 팬질을 하는 또 팬덤 정치란 또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요. 정치인이 팬덤이 없이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대중 폄하 같은 게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엘리트라고 하는 인식도 너무 강할 뿐더러 그 엘리트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자신의 토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제 가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저널리즘이 귀라고 생각하고 눈이라고 생각하는 건 시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고위공직자고 검찰에 있는 사람이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걸리는 기사 이거예요. 다만 시민은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그 안구 저희가 아이볼이라고 그러는데 안구의 양을 가지고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몇만이 봤어 이런 식으로. 마치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타겟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그걸 위해 동원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여론 조작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를 몰아서 얘한테 딱 넣어주는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 어떻게 그거를 시민들이 감시하는 이야기 댓글 다는 거 물론 그 안에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것도 따로 비판해야 될 일들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널리스트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차단하고 있는 게 오히려 독립적인 저널리즘이라고 이상하게 좀 포장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독립은 정치로부터 독립하라는 얘기지 시민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거고요. 시민이 권력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권력을 되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좀 남겨놓겠습니다. 뭐 생각나는 게 막 머릿속으로 막 스치고 지나가서 그 유명한 논문이죠. 막스 웨버의 논문 중에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장사해서 돈을 벌어하고 부를 축적하는 건데
거기에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자본주의를 키웠을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직업을.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과 함께 커나가는 걸 생각하니까 자본주의에 기독교가 밑받침이 된 겁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로 넘어오면 슐라이에르마흐는 이 기독교의 문제와 자본주의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밑바탕에 반드시 깔려 하는 것은 경건함이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그 경건함 앞에 하나가 또 붙습니다. 나중에 공화적 경건함. 그래서 한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자유가 권리기도 하지만 그 자유만큼 국가 운영이나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공화주의. 그래서 권리와 책임을 국민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공화적인데 경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차대한 국가 운영의 책임이 나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나 미래를 바라볼 때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그래서 공화적 경건함이 없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자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죠. 이 경건함이 시민사회를 바라볼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댓글이나 좀 좋은 거 많이 남기시고 구독자 수 늘려주시고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경건함에 대해서 좀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기자들한테 이 경건함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근데 다음 주 월요일도 전국에서 기자가 뽑히면 수습 기자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잘 안 보내요. 일부러. 그 첫 시간 제가 들어가서 한 건 강조를 하는데도 이제 경건함을 강조하면 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할 건지. 근데 이러한 그 문제 때문에 뭔가를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규범을 얘기하고 경건해야 돼.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러면 공공성 또는 공익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강조할수록 책에 나온 바로 따르면 펜스 룰이 이제 아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안 다루면 그만이지 뭐 다뤘는데 괜히 욕먹느니 하면서 방향을 반대로 간단 말이죠. 이런 건 왜 쟁점이 오히려 쟁점적인 꼭 필요한 토론이나 아니면 막 심층 취재는 오히려 주는 거죠. 시끄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했다가 욕먹느니 하면서 빠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저널리즘 윤리가 어떻게 오용됐는가를 또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비당파, 다시 말하면 편향적이지 않은 언론, 독립적인 언론,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나 균형 잡혀 있고 공정하고 이런 언론들을 기대하시잖아요. 맞거든요. 그게 언론의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언론직은 특히나 과거에는 아무나 다룰 수 없는 정보를 다뤄서 아무나 들리지 못하게 할 말들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독점적 직업에 좀 가까웠습니다. 소명이 필요한 직업인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뭐 사실 하려면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언론사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 소명을 필요로 한다 하면 현실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상태로 와버린 게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직장인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현실 인식을 실제로도 하고 계시죠. 아마 기자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선별적인데요. 이를테면은 너 왜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해? 너 입장을 제대로 얘기해봐. 아니면 너 정의로움을 좀 추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저널리즘 윤리를 갖다 써요. 왜? 우리 직업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런 윤리, 자신의 소명과 윤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다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로 추측하고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 선별성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거죠. 예를 들면 스스로가 언론 소명화된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저는 그런 직업들로서의 저널리즘이 또 일정 영역에서 생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표준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표준을 만들어주는 직업, 좀 공영 언론이 전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책임도 많이 필요하고 비당파성도 필요하고 우리가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들이 자유로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에 맞춰서 내가 저 표준까지 못 가. 그냥 나는 옛날식으로 해서 스포츠 신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 나는 민영 언론이지만 저 정도에는 갚하게 하겠어. 하지만 난 이걸로 돈을 잘 벌겠어. 왜? 공신력이 있으니까. 이런 언론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언론의 층들이 좀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그 저널리즘 윤리라고 얘기할 때 그 저널리즘 윤리는 사실은 저널리즘 역사에서 오랜 기간 걸쳐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냥 당파의 언론에 불과했던 것들이 당파의 언론이 돼서는 우리가 국민의 언론을 제대로 개척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수의 각성한 언론인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준칙을 만들고 그 준칙을 통해서 스스로가 무시받지 않은 직업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한 100년에서 200년에 걸쳐가지고. 그 흔적만 가지고선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되게 소명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라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런 이제 이중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다. 저는 저널리즘의 준칙이 좀 보편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한 준칙을 가지고 있고 강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들이 다원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기서 우리가 뭐 뒤에서도 할 얘기긴 하겠지만 어디에 주목해주고 무엇을 지원해줘야 되는가가 이제 시민의 몫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 스스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은 수십 년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KBS 기자가 정말 그 소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 소명이 예를 들면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든 오래 자신의 독립적인 소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존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락거리로 이제 봐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민이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제가 학자들이 이제 사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쓸 책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선택을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민의 힘을 조직해 봅시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는 길목인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죠. 그럼 언론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가망성은 없는데 결국 애들은 못 고쳤으니까 외부에서 다른 힘이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정보 시장이라고 표현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언론 미디어 정보 시장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시민들이 나름대로 개입을 하고 언론과 시민들이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을 지키도록 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야단을 치고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안에 있어 잘 모릅니다. 금붕어가 물이 뭔지 모르듯이. 근데 밖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서 그 견해를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 생각 플러스 약간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언론 규제가 없어요. 발달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신문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도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문법이 있는데 신문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종이신문을 진흥해주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법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민주화 이전에는 그게 규제하는 법이었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헌법재판소가 규제법을 만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만들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 거죠. 방송법은 규제를 하는데 방송법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냥 영향력이 세서도 있지만 주파수라는 자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타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요. 이 언론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론학자들도 누구도 언론 규제를 겉으로 딱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너 빨갱이지부터 해서 너는 전두환주의자냐부터 해가지고 원래 의도와는 다른 이유들이 이제 붙게 되니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언젠가는 아마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규제라고 하는 건 그러나 정부가 규제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히 문제가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 권한을 갖는 형태는 어떻게든 피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는 사법부가 이제 그 권한을 갖는 건데 법에 의거해서만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미국 같은 경우 철저히 민사적이에요.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말 그대로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얼마 전에 조민 씨가 전에 700만 원 나왔던가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득달같이 생활비 700만 원 이러면서 또 쓴 기사들이 있습니다. 참 배우는 게 없어요. 7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나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정도의 그 사실 피해거든요. 이걸 하자고 했던 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련된 거였죠. 기껏해야 3배입니다. 근데
근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언론 자유를 막 침해하는 어떤 행동들이라고. 물론 그거를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해 줄 것이냐에 따라 또는 법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판단이 나눠질 수는 있지만 법이 약간 부실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 제안됐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 자체. 적어도 미국처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민사상 문제가 있으면 강한 배상 책임은 묻도록 하자. 저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사례로도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자유규제 사례인데요. 자유규제는 언론인들이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유규제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규제가 일반 법보다도 규제 수준이 높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법은 사실은 잘 간섭을 안 한다는데 자기들끼리 만든 자유규제 틀 안에서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문제를 걸러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영국 사례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데 그게 폰해킹 스캔들이라 해서 이제 그 머독 계열의 신문사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휴대폰을 해킹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추적해가지고 막 보도했던 사례가 터지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영국도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규제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규제 법을 만드는 데 실패를 했는데 그대로 어디까지 갔느냐. 신문사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 규제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규제를 할게.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규제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밀려난 애들 있잖아요. 그 준칙을 세웠는데 준칙을 안 지키거나 준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못 돼요. 다시 말하면 법으로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장치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주장했던 바가 그건데 그냥 자유규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 강한 규제법이 있고 이렇게 민사할 수 있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자유규제 영역이 있으면 이거는 높은 수준의 준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밀려나면 안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키겠죠. 근데 이거를 거부하거나 밀려났으면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이중구조인데 자기 준칙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들이 스스로가 일단 국가가 먼저 간섭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규율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이것에 동의할 수 없거나 이것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복잡한 어떤 정책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그나마라도 언론 자유를 크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규율의 수준을 높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정책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요 안이 이제 여러 안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 안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러 안 중에 이제 제가 구경했던 안은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네덜란드 잠깐 파견 근무 나갔을 때 보니까 채널이 3개밖에 없어요. 채널이 3개, 방송사는 9개인데 방송사 9개가 채널 3개를 시간을 나눠 갖고 씁니다. 4시간 줬다가 2시간 줬다니까 방송이 끝나면 저희 방송은 3시간 후에 저쪽 채널에서 만나겠습니다. 요새 뭐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신 각 방송사들은 기획서만 갖고 오면 돼요. 왜냐하면 KBS 같은 곳에서 헤드폰까지 다 빌려줘요. 스튜디오만 예약해서 거기 가서 방송만 하거나 녹화해갖고 나오면 돼요. 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떤 방송은 좋은 시간을 주고 많이 주고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돈을 내서 이 방송에 나는 정규 회원으로 지지한다는 국민 숫자를 가지고 있죠. 국민 숫자를 가지고. 카톨릭 방송은 한 250만 되는데 개신교 방송은 한 700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신교 방송이 좋은 시간에 방송 시간을 많이 쓰고 점수가 떨어지거나 회원수가 떨어지고 평가가 떨어지면 시간을 바꿔버리는데 우리는 그 체제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의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은 뭐 바우처를 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내라고 하면 이제 보나마나 이제 교수님들한테 정부에서 묻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하면 이제 안이 또 나와야 되고 빨리 만들어내라는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시민들께서 어떻게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군대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 정부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진짜 한 번 누가 쓰셨죠?
안 보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광고주에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보내면 그거 안 사겠다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희 김영욱 교수님이 쓰신 파트에 이제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attention strike라는 이제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주목 파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시선 파업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봐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원의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함부로 보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시민들이 힘이 많은 것 같지만 집단으로나 힘이 개인으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스포츠 쏘고 이러면 되게 훌륭한 시민인 것 같잖아요. 좋은 거긴 한데 지갑을 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봐주고 이러는 거 되게 좋은 일이긴 한데요. 결국엔 대부분이 뭐냐 시선이에요. 주목해 주는 거. 주목해 주는 건 굉장히 값비싼 자원입니다. 특히나 디지털 시대에는. 내 시선과 관심과 시간을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심코 유튜브에 그냥 좀 계속 추천된다고 해서 봐주면 여러분들이 아까운 자원을 상당히 값없이 쓰는 겁니다. 이거를 아끼고 아껴서 좋은 거 봐주고 나쁜 거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시선, 시민들의 시간은 디지털 시대에 어느 것보다도 값비싼 자원이다. 이거를 공짜로 막 함부로 끌어가는 애들이 있다. 그러지 말자. 우리의 자원을 하루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고민해보자. 이게 이제 시민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보기도 있지만 잘 봐주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어떤 시민사회적인 고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물질화시켜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바우처 제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우처는 그걸 실제로 국가를 경유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이니까. 근데 여기에는 물론 장단점들이 다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도화되는 것들은 상당히 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해야죠, 이제 시민들. 아무튼 보면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진짜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나라에서 참 잘 되는데 내 나라에 갖다 쓰기는 뭔가 이렇게 결이 안 맞아가지고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런 연구들을 빨리 하라고 막 그동안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별로 못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맨 처음에 갖고 있던 생각은 뭐 언론도 양쪽으로 갈라지고 여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도 갈라지고 그러면 그 중간을 뭔가 새로운 시민 미디어나 뭐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뭐 중도도 있고 중도 우파도 있고 중도 좌파도 있고 왼쪽으로 조금 더 가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고 쭉 가늘지만 좀 연결을 해줄 줄 알았는데 유튜브가 대세가 돼도 어차피 마찬가지가 돼버리니까 새로운 뉴 미디어나 새로운 플랫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시민 미디어 또는 시민들의 미디어를 누리는 이 행위나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 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더 고민 아픈 거죠. 기성 언론만 해도 고민 아픈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유튜브 채널을 정해놓고 나는 뭐뭐는 꼭 본다 뭐 이러시는 거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유, 현상 없이 녹화한 거 다 틀었어요. 나올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궁금한 것들은 이제 딱딱한 저널리즘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렇다고 치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널리즘에 관한 얘기 외에는 별로 나눠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들 많아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결국 이런 인간이 돼버렸다라는 게 이제 감이 잡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마 고등학교 때부터 저널리즘은 말이야 하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단 전공을 왜 택했는지부터 한번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물론 언어, 뭐 문학, 뭐 글 쓰는 거, 뭐 글 읽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했긴 했는데 저희 때 보면은 왜 조선일보 사설 책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 받아쓰기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전 그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문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혼자 놔두면 아기 때 되게 잘 놀았대요 혼자서.
근데 신문지가 여기 찍혀 있었대요. 신문보다 이렇게 아 얘가 신문보다 작구나 뭐 이렇게 된. 그러니까 글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이제 알고 보면. 근데 저희 때 또 워낙 글자가 몇 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를 좋아하는 것에 자체는 이제 있었는데 구체적인 전공으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신문 방송학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제가 들어간 게 저희 학교에 제가 17기 만들어진 17기째 들어간 거였었으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또 신문 방송학이라는 관점도 되게 좀 약했고요. 좀 신문학이라고 많이 신문학과가 예, 있었죠. 아예. 그렇게 불렀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신문학과로 또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사회학과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사회학과하고 언어학과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저희 형이 이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 분야가 있는데 새로운 학문이니까 네가 정말 사회과학을 하고 싶으면 옛날 사회과학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회과학을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그때부터 이제 과를 막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제가 그 뒤로는 이제 과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상담사 역할도 경제학이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안 가봐놓고 이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형이 경제학과 출신인데 저 형이 장남이니까 자기는 장남이라서 경제학과 가야지 자기니까 신방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갔으니까 너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한테 소개를 해준 거죠. 네.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와서도 사실은 오랫동안 신문방송학과 강의를 잘 안 들었고요. 사실 잘 안 봤어요. 네, 저희 때는 이제 학생운동도 많을 때고 그러니까 그냥 사회과학 일반 공부를 그냥 학생들하고 많이 했던 그런 거였고 근데 이걸 정교화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래도 대학원을 가자 이제 그리고 선택을 한 거고 이제 정교화해서 해보니까 저는 제 학문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예, 단지 저널리즘뿐만이 아니라 사회는 뭐가 움직이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는 결국 인간의 관계고 관계는 의미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의미의 교환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사회학에서 아무리 막 개인들과 계급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낡은 틀인 것 같아. 사회를 설명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해야 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설명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래서 신문과 저널리즘과 뭐 이런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디어에 대한 인식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아간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시작해서 형의 선택으로 이 선택을 하게 됐고 해보니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정치학과를 가려고 근데 정치학도 재미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치학이 워낙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정치가 외교관 이런 걸 가려고 했는데 뒤에 앉은 친구가 너 같은 인간한테는 사회학이 날 거야. 사회학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사회학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사회학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사회학이 뭔데? 역사 말고 그러니까 사학이 아니고 사회학.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카탈로그 같은 게 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갖다 줘서 그걸 읽어보고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회학 안에 대중문화,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 인류학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뭐 그때는 서울대는 인류학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대중문화,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인류학 이런 게 다 짬뽕이 돼갖고 사회학 안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보기에는 뭐 음악, 미술, 그다음에 영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 그런 거 뒤죽뒤죽하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지내는 걸 보니까 쟤는 오히려 사회학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렇죠. 동아일보 논설위원하고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동아일보로 가서 이제 나중에 만나서 같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근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데모하다가 감옥에 잠깐 갔죠. 근데 신장식 변호사가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양반 세게 했다니까요 하는데 학생 운동을 어떻게 해서 학생 운동에 들어갔고 어느 정도 했어요? 어떻게? 예, 그게 저는 사실 그 학생 운동의 약간 분위기나 맛을 고등학교 때부터 느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었고 저희 형이 이제 그 86학번, 85학번, 86학번 나이니까 그때가 한참 이제 셀 때잖아요. 저 형이 맨날 이렇게 최루탄 묻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밤새 우시고 했던 게 있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형이 이제 한양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게 교지를 꽂아놨는데 교지를 펼쳐봤거든요. 제가. 교지를 펼쳐봤는데 그 교지에 그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그 맨 나중에 나오는 그 흑백 사진 있어요. 예. 광복군들이 이렇게 총 들고 있는 장면. 그게 흑백으로 딱 나와 있는데 너무 울컥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걸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저한테 이제 식민지 해방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한 어떤 이미지를 줬던 거고 또 형 책장에 꽂혀 있는 것 중에 이제 너머너머라고 불렸던 이제 시대를 저기 광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죽음을 넘어 시대를 넘어. 근데 그거를 제가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읽는데 더 못 읽겠더라고요. 더 읽으면 제가 대학을 못 갈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그지 같은 느낌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반으로 접어놓고 나중에 대학 가서 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뭐 전교조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있었긴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대학은 제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대학을 가고 순진했죠. 제가 대학 갈 때 그때가 민주화 시기니까 87년 이후로 제가 대학 갈 때쯤 되면 90학번인데 사회가 막 민주화가 돼서 학생운동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해야겠더라고요. 세상에 아직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냥 정말 고민 없이 그러니까 고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무서운 것도 좀 있고 정말 학생운동이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딱 들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걸 왜 고민을 했지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는 대학 시절이 굉장히 암울하기도 하고 그때가 많은 사람들도 죽고 그랬던 시절이지만 자유라는 게 뭔지를 저한테 줬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방종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고 거기에서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펼쳐지는 새로운 평원이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그거를 저한테 줬고 굉장히 많은 공부와 대화와 토론과 그다음에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헌신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줬던 굉장히 강한 저를 형성하는 힘이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생회장까지 하고 단대학생회장이나 이런 것까지 할 수도 있었지만 저 뒤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근데 신장식 변호사는 그때 이제 그 정치학과의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과대학 학생회장 회의할 때 이제 종종 봤던. 종종 만나고. 저는 뭐 77학번이어서 그때는 학교에 경찰관 숫자가 학생 숫자보다 좀 많았어요. 같이 앉아서 수업 들어요. 같이 앉아서 그랬던 시절이었고 암울했던 시절이죠. 예를 들면 학생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조직에 들어가든지 그냥 그 옆에서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도와만 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시절이 70년대였으니까 그 시절을 70년대, 80년대를 같이 이게 쭉 흘러오면서 그래도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꼭 울리려고 저러는 거죠. 울컥하셨죠. 저는 뭐 저한테 생각해 보면 답이 되니까 어떻게든 굴러왔다고 치고 나이가 들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학자로서 나이가 들면서도 그때 그 마음 그 결의를 그대로 결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거 뭘로 버텼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동일하진 않죠.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좌파적이었었고 훨씬 더 투쟁적이었고 뭐 그때도 뭐 여전히 저는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운동 스타일이었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왜 직업을 정상적으로 얻어서 생활을 하는 것이 모욕적인 일처럼 느껴지던 분위기 이제 이런 거였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변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희 그룹이 또 이제 그 대학 때에서 대학원 가입 그 사이의 그룹들의 공통적인 고민들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민주화는 됐는데 사회를 더 민주화시켜야 되고 더 진보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직업적 운동가 내지 직업적 활동가 그게 레닌식의 이제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단기적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쪽에 이제 도달했던 결론을 냈던 이제 그런 그룹에 있었고요. 흔히 말하는 진보적 사회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너 변호사 되라, 훌륭한 변호사 되라, 훌륭한 판사 되라, 훌륭한 교수 되라, 또는 훌륭한 기업인 되라, 뭐 이런 얘기들이었죠. 근데 예전에 왜 그 옛날 얘기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 그게 뭐냐면은 어느 게 상황에 딱 가 있으면 그게 정말 잠시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그냥 젖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저널리스트 정당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젖어버리는 순간 내가 어디에서 와 있었지라는 걸 까먹고 이 상황을 정당화하게 되거든요. 저는 아까 뭐 이제 그 삼성 얘기하신 분 또는 뭐 어디서 이제 그 잘 나가는 변절에서도 잘 나가고 이러는 분들의 모습이 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언제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현실의 삶을 살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키우고 뭐 이런 식의 정상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이제 해왔고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뭘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 단계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 됐건 영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간에 흔히 말하는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막 어떤 노력을 하고 논문을 뭘 쓰고 저는 그냥 공부한 거로 제 욕망을 채운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흔히 걷는 길이어서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정당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나마 비교적 운이 좋아서 제 밥벌이를 하면서 제가 제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지금까지 그나마 이제 살아오게 된 거고요. 그게 조금씩 변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려고 노력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변했구나. 그렇죠. 예. 네. 지금은 더 이상은 제가 학생운동 하듯이 구호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때로는 그게 다시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남은 목표는 좀 뚜렷합니까? 비교적 예 뚜렷합니다. 예. 여기서 다 밝히면 안 되는데. 제가 예.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전 유학을 정말로 고민해서 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무장관, 국무위원을 만나던 그 시점이에요. 좀 있으면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세계사가 한반도를 위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유학을 간단 말이야?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었고 많은 걸 배웠죠. 그리고 저는 되게 좋은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늘 저한테 던졌던 질문이 뭐였었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국어로 말하고 글을 쓰는 게 얼마나 보람있고 아름다운 일일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영어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뭐 훌륭한 이야기들이 다 영어책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영어 식민주의가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영어로 쓰여진 글은 왠지 괜찮아 보이고 한국어로 쓰여진 글은 상대적으로 편화하고 물론 이제 저희 때는 또 이제 80년대 학번이나 70년대 학번 선생님들이 써놓은 좋은 사회과학 책들이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문적 선진성은 영어에서 나오고 모든 게 다 영어에서 나오니까 이 내 안의 식민주의를 내가 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영어하고 한국어를 경쟁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또는 내가 영어를 잘 써서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모국어로 많이 들릴 수 있게 하고 많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 썼을 때,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감이, 그러니까 맛이 안 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시인을 중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인은 무조건 모국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모국어의 값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 모국어 공중들이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글로 만들어내고 같이 공유하는 거. 이게 이제 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약간의 세대 차이가 살짝 나지만 이 궤적이 이제 되게 재밌어요. 저는 진짜
그 잠깐 유럽 근무할 때 그걸 영어로 인터뷰를 해갖고 영어로 그걸 갖다 타이핑을 해갖고 그걸 또 영어로 편집을 해서 테이프를 자르고 하다 보니까 막 정말 형편없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가 딸리니까. 내가 정말 한국어로 시도 쓸 수 있는데 말이야 이게 뭐야. 돌아가면 정말 훌륭한 기사 쓸 거야 막 그랬던. 근데 저희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렇게 정말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다른 사람은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닌 걸로 알았던 시절도 있었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은 30년은 하고 갈 줄로 생각도 했고, 도대체 이 세상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지? 그때가 이제 갑자기 지금 국정원이죠. 안기부 공채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군인과 경찰에서 뽑아갖고 공채가 없었는데 일반 국민들 중에 공채가 되더라고요. 그래 다 같이 안기부로 갈까? 뭐 이런 시험 봐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어수선한 시절들을 하는데 다 거치고 나서 지금 그럼 이제 뭐 할까라고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남아있는 목표가 뚜렷하지는 않은데 그냥 세상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해주는 뭐 그래서 어디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꾼으로 살아가는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저는 종교가 뭔가 조금 뚜렷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너무 많은 걸 밝히게 되는데 제가 은근히 비밀주의자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되게 신심 어린 종교인이거나 이러긴 좀 어려운 성향이고요. 제 성향 자체가 되게 합리주의 성향이라. 그런데 영성에 대해서는 되게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영어로 얘기하면 religious한 거고 spiritual한 건 다른 거니까. 저는 영성에 대한 어떤 존중이 상당히 있어서 그 영성을 존중하는 종교를 다 존중하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인 종교는 이제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뭘 믿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저희 집이 원래는 이제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던 집안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가기 전에 기독교를 개종하셨고 기독교를 개종을 하필 굉장히 센 복음주의 기독교를 개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대학을 갔을 당시에 그래서 그 복음주의 기독교로 이제 너도 빨리 열성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거였고 교회를 계속 나가길 바라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하고는 대립은 해도 막 이렇게 또 말을 안 듣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래서 아까 민중신앙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기독교 범주 안에서 싸워보자. 그래서 민중신학 공부하고 막 이제 막 그랬죠. 예,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든가 이런 거. 예. 똑같은 성경 구조를 놓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범주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근데 뭔가 굉장히 다른 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방식으로 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냥 가장 깊이 들어간 거는 이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예. 제가 영국에서 공부한 경험도 있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제가 만났던 신부님이나 이제 그 커뮤니티가 이제 성공회 커뮤니티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은 이제 적을 두고 있으나 액팅하고 있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카톨릭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지구촌에서 장로교는 한 기독교 한 7, 8%, 예. 5, 6%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장로교하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사실은 뭐 침례교 크고 성공회도 상당히 큰 편이고 이렇지 장로교 저도 장로교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오히려 상당히 합리적이고 분석적이어서 기독교의 그 주술에 잘 안 걸리죠. 주술이 잘 안 먹히는 왜 최면술을 걸면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또 이게 아나키스트 기질이 강해갖고 찍어 누르는 건 다 싫어요. 찍어 누르는 건 다 싫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잘 뭐 예의하면서 잘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억지로 누르는 것 같으면 또 튕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교회주의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함석헌 선생님부터 뭐 웃지무라 간조 막 이런 고3 때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종교는 그렇다 치고 시, 소설, 영화, 음악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그 제가
신문방송학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요. 이게 온갖 종류의 미디어 형식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사실은 신문이나 방송으로 대표되지만 저희 안에는 뭐 영화학 하는 사람도 있고 연극학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온갖 미디어 대중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다 다루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회학 기원도 있고 영문학이나 이런 문학 기원도 있어요. 인류학이나 심리학 기원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 중에 이제 문학 기원을 제일 좋아했죠. 그리고 저널리즘 문학 기원 쪽에 가까운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물론 문학을 엄청나게 좋아했고요. 대학 가서는 저희 때는 또 문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문학과 사회과학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냉정하게 하지만 문학으로 이게 열정을 채우는지 뭐 이런 방식이어서 저희 때 이제 그 유명한 그 리얼리즘 소설가들이나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러면서도 문지식의 나름대로 촉촉하면서 지성적인 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희 때는 또 이제 워낙 글적이라 해서 이게 글 써가지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글을 잘 쓰거나 글을 되게 멋지게 쓰는 그런 친구들이 또 굉장히 또 되게 높게 취급받기도 했었고 이제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미디어 전환을 겪은 게 이제 영상 쪽에 이제 매체 쪽으로 나중에는 많은 전환들을 했어요. 제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나중에 드라마 감독이나 영화 감독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았었고 다 이제 시작은 문학에서 시작해서 전환을 영상으로 전환해버린 그런 케이스여서 저는 문학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상은 제가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모든 미디어 형식에 대해서는 나는 함께 공유하고 감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 열어놓아 있는 그런 상태죠. 길 가다가 뭘 흥얼흥얼 노래를 갖다 흥얼거린다면 주로 트로트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뭐 팝이 나오거나 포크가 나오거나. 예. 제가 흥얼거리지는 잘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미디어 형식 중에 그 음악을 가장 일상적으로 잘 안 즐기는 형식이네요. 예. 제가 이렇게 귀가 좀 민감해서 그런가 이렇게 막 듣고 오래 듣고 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들으면 다 계속 해석하려고 그래요. 막 귀로 들어오는 건 무조건 다 뜻을 알려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희 또 형이 또 음악도 엄청 좋아하고 이러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제일 저를 대표하는 음악이 있다 싶으면 이제 김광석의 음악이죠. 네. 김광석의 음악이 이제 가장 정서적으로나 가사적으로나 가장 저의 세대에 맞고 저한테도 맞는 음악이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제일 좋은 게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이었대요. 1호선. 주로 심수봉을 많이 불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번은요 지하철에서 조금 졸았어요. 이렇게 근데 옆에 앉아 있는 숙녀분한테 혹시 실례를 한 건 아닐까 해서 일어나면서 제가 혹시 졸면서 실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꾸벅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기자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아 이제 노래도 흥얼거리고 온갖 주접을 다 떨었는데 갑자기 알고 계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때 바로 일본말을 하실 거네. 스미마생. 바로 기자님 하고 나올 줄 몰랐어요. 김광석 얘기를 꺼내시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되게 그때는 오피라 그러죠. 네. 비행기 관측하고 탄약고 근무수하면은 밤에 아무도 없는데 한 2-3시간 서 있어야 되니까 노래 부르는 게 낙이죠. 제대하고 나왔는데 김광석이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남겼는데 저는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알고 들어갔으면 우리는 밴드 없이는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많이.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이것저것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많이 담아서 그 다음에 좀 궁금하다면 근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몸이 너무 탄탄해 보여서 몸 관리는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이게 되게 궁금을 해요. 너무 많은 거를. 근데 제가 아니 이렇게 옆에 있으면 뭔가 이게 기운으로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형이 그냥 잘 잡혀 있다 하더라도 탄탄하게 느껴지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핏이 나온다 이거하고 또 다른 문제여서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부터도. 네, 운동을 실제로 했던 적도 있었고 어떤 그거는 밝히면 아마 밝혀요. 경악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후편으로 얘기를. 근데 지금은 이제 운동을 제가 또 되게 계산적인 건 아닌데 자원 배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편이라 운동이 대부분 시간이 들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골프를 중요하게 안 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무슨 뭐 엄청난 가치관이 높아서가 아니라 너무 시간이 들어서 안 하는 메이드 돼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일이고 그래서 시간을 덜 쓰는 운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홈트라든가 뭐 바로 이제 저희 아파트에 또 트레이닝장도 있고 바로 뒤가 이제 산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서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요즘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나이 드니까 홈트 정말 조심해야 되게 지금 박 대표 봤겠지만 무릎이 아파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막 나가요. 왜 무릎을 다쳤느냐? 나이가 들으니까 조금씩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은 되죠. 살짝. 그래도 뭐 다 홈트하면서 그걸 갖다가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홈트를 하는 건 괜찮은데 하필 넷플릭스를 열어가지고 피지컬 100을 본 거예요. 몸이 그냥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스쿼트를 근황하면 이 나이에 스쿼트를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는 하프 스쿼트를 살짝 하면서 텔레비전 보다 보면 한두 시간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피지컬 밀린 걸 4개를 보고 하다 보는데 어느 틈에 제가 10kg짜리 2개를 끌어안고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추성훈은 또 괜찮아. 그 여자 그 보디빌더들 막 이런 몸을 보니까 야 저분은 저런데 내가 이게 뭐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그걸 끌어안고 무거운 걸 바로 병원 갔죠. 그렇죠. 저는 이게 제 성향 중에 하나인데 대학원 때 수영을 배웠거든요. 수영. 네, 그 전까지 수영은 부르주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안 했었는데 수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영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그 가성비도 높은 운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수영하는 법을 책을 샀어요. 네, 그게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책에 나와요, 네, 그게? 네, 책이 있습니다. 책으로 제가 홈트나 이런 것도 한 10몇 년 됐는데 저희 집에 그런 약간 생리학, 운동 생리학 책이 한 20권쯤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몸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서 물론 경험해야지 알게 되는 거긴 한데 몸이 이렇게 막 하게 되니까 말씀처럼. 네. 근데 그거 하고 요즘은 사실은 왜 동중정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명상하는 방법 중에 정중동도 있고 동중정도 있고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되게 명상적인 순간들이. 그래서 백 같은 건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맨스물을 틀면 자꾸 집중을 해서 동작이 멈추기 때문에 로맨스물은 안 틀고 이런 걸 틀어야 되는데 나 피지컬 조심해야 돼. 혼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몸 관리까지는 그래도 풀어놨으니까 이제 빠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뭐 궁금한 거는 이제 다음 책에 또 북토크를 한번 더 하시든지 뭐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인사들을 이제 서로 나누고 좀 가까이에서 사진도 찍고 사인 뭐 받으실 분 받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